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김문수 후보는 유명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7년에 흔히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 밀었던 후보가 안 되지요.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노태우 정권이 탄생합니다. 그 왜냐? 양김이 분열됐으니까.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합치지 못하고 따로 분열되면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중앙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정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1990년에 민중당을 창당합니다. 이 창당 멤버인데 누구와 같이 하냐면 이제 계속 나올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장기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장기표 선생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는 노동운동 어디서 주로 했어요? 구로공단에서 하죠. 그래서 구로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던 거죠. 1992년 총선 때 전국구에 출마하지만 득표를 못해서 당 전체가 득표를 못해서 떨어지고 대선에 여기 보면 이때가 1992년 대선인데 기호 8번 백기환 여기가 이제 민중 후보였어요. 그런데 1% 득표를 못하면서 이때가 어떤 대선이었냐면 이제 YS 됐던 YS DJ 정주영 정말 또 내로라 하는 분도 많네요. 이종찬, 박찬종 이런 후보들이 나왔을 때 3당 합당으로 후보가 된 YS가 대통령이 되죠. 어쨌든 그러면서 민중당은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 도전은 아주 쓰라린 패배를 안게 된 거고 그러면서 택시기사를 해요. 택시기사를 하면서 오히려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쪽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러브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중에 한 말인데 민중당에 실패한 후에 자기가 김문수 집에 가서 민주당으로 가면 당신은 TK에 서울대에 좀 희귀한 스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우세한 수도권 쪽 공천은 떼놓은 당선이니까 김대중 총재를 한번 만나봐라 그랬는데 거절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민주자유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1994년 YS 대통령이 하던 여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되어 있죠. 자, 뭐예요? 첫 번째 변신을 하는 거죠. 노동운동가에서 보수당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변신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밖에서 혁명을 계속 꿈꾼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했던 생각과 노선이 많은 실패를 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저를 변절자라고 하는 분들의 비판은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1996년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1996년이 어떨 때냐면 사실은 이제 YS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공천으로 총선에서 공천혁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때 오히려 반대 진영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재호 그때 이제 96년 동기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하와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돕내 만회할 때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죠. 문수영과 나는 특별관계다. 35년 된 사이다. 예, 홍준표. 그 다음에 김무성까지. 여기는 상도 동기였고, 그다음 여기는 모래시계 검사. 여기도 이제 DJ 쪽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많이 영입을 했던. 그래서 이번에 마음 많이 상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이 할 걸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민주화 운동의 또 대부라고 볼 수 있는 이재호 전 의원. 여기가 1996년에 다 민주자유당으로 출마합니다. 보수 정당이 출마를 해요. 그러면서 당시 96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공천의 성공 사례, 통합과 새로운 변신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1996년에 그러면 김문수는 어디에 출마하느냐? 부천 소사구에 출마합니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험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모두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없어요. 현재로도. 예, 험지인 곳인데 붙었던 또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시에 현역 의원은 누구였냐면 자민련 기억나십니까? 이제 JP가 하던 김종필. 자민련의 박규식 의원인데 2대째 여기서 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이제 숙부가 의원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어서 하는 100억대 자산가, 돈도 많았던 지역 유지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민련으로 출마를 했고 또 상대 후보가 박지원. 지금은 이제 전남 목포 의원이지만 여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의원이면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유명했던 박지원 의원과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인데다가 보수표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이때 역전승을 김문수 후보가 이제 거두는데, 그래서 요때처럼 이번 대선을 뒤집겠다, 이제 요렇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요때 포스터를 보면요, 포스터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지만 진정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자 약점인데, 여기 보면 포스터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쫙 적어놨어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 검은 고무신을 신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등록금 걱정을 하셨지만 기뻐했다. 예복도 청첩장도 없는 결혼을 했다. 아내는 순천 여자. 전자부품 조립공이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나는 문민정부의 무원칙을 비판했다. 김영삼 씨를 만났다. 당신이 들어와서 고치라고 했다. 많이 고민했다. 집권여당이 입당했다. 넥타이가 어색했다. 발로 뛰었다. 그리고 또 뛰었다. 독특하죠? 이게 포스트에 적어놓은 거예요. 떳떳하게 한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김문수라고 부릅니다. 신한국당 후보로 나온 거죠. 자, 이때요, 아까 넥타이가 어색했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냅니다.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그랬더니 박지원 후보가 이런 책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아주 재미있는 선거였죠. 뭐 재밌잖아요. 박지원 의원 캐릭터도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야, 이 박빙의 사이 39.19%, 37.25%, 16.68%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내리 3선을 합니다. 부천에서. 아직도요, 부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천에 있는 제가 지역구인 한 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직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정말 김문수 후보가 지역을 많이 누비고 다녔다라고 이제 칭찬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요, 저격수 3인방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 저격수 3인방이 누구냐면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똑같이 1996년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이때 당선되자마자 이제 YS에서 DJ로 바뀌고, DJ가 노무현 10년 동안 민주계열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럼 야당이 된 거죠. 신한국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이쪽이니까 이 세 사람을 아주 날카롭게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재호 의원은 병풍 김대엽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비판하고, 홍준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의혹하면서 최규선 게이트를 폭로를 하고, 김문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끈질기게 문제를 삼지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눈에 가신 거죠. DJ 노무현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주류였냐? 물론 이재호 의원이 원내 총무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친이명박계 좌장도 하지만 이 세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비주류의 길을 걷습니다. 당내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도 당이 섭섭해하잖아요. 자기는 약간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물론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지만 전반적인 인생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은 당에서도 비주류의 피가 좀 끓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당에서 함부로 못하고 계속해서 중진 의원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재호 의원의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은평이었어요. 은평 험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은평은 다 민주당이 당선돼 있죠. 홍준표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물론 송파도 했었지만 동대문이었어요. 동대문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김문수 의원은 부천이죠. 험진 지역구에서 본인의 경쟁력으로 계속해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천을 자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은 저격수로 여당도 비판하고 또 자기 당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인데, 2004년 17대 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의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다가 이제 역풍을 받으면서 완전히 괴멸 위기에 놓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래서 이때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나타나서 천막 당사로 이제 당을 구해내던 시절에 그때 17대 총선 공천을 누가 하냐면 김문수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공천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앉힌 사람이 최병렬 대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 직전에 대표가 되고 그 전에 최병렬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요 최병렬 대표를 불출마시킵니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 37명을 무려 37명을 출마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공천 혁신, 공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내 총무 잘 나가던 사람이죠. 홍사덕. 서울 강남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서울 강남이 쉬우니까 일산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을 이제 막 숙청이죠. 이게 혁신하고 하면서 공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죠. 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에는 이때만 해도 약간 이제 구태 정치가 남아 있어서 공천심사위원장에 이 돈봉투 싸들고 와서 공천 달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실제로. 네. 돈뭉치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다 탈락시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어쨌건 이러면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 그다음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함께 힘 모으면서 121석, 완전히 뭐 100석은커녕 처음에 30석밖에 못 얻는다 그랬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워낙 노무현 광풍이 불었을 때라. 근데 열린우리당은 이제 과반 약간 넘고 한나라당도 어쨌든 121석을 건지면서 이때 또 공천이 아주 성공적으로 공천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고는 그때부터 한나라당에는 보수 정당은 박근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2007년 대선의 경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졌지만 그래도 당의 주류 역할을 놓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2004년부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탄핵이 된 2017년까지 거의 13년 동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보수 정당의 사실상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때 김문수 후보는요 계속해서 비주류의 길을 걷습니다. 자, 2004년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 김문수 후보도 출마를 해요. 근데 이제 떨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비주류 박근혜 전 대표와 충돌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충돌했던 3인방이 바로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아까 그 저격수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표가 각을 세워요. 되자마자 이제 집단 지도 체제, 너무 이제 당 제왕적 대표 말고 집단 체제를 지도 체제를 하자고 도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호, 김문수 이 두 사람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냥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와 각을 세웁니다. 이 총선 끝나고 의원 연찬회에서 한판 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물론 가장 세게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했던 건 이재호 의원이었어요.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표를 비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문제를 비판하죠. 당내 유신 세력은 박 대표 이외에는 없다. 유신 독재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 이 연찬에서 세게 들이받습니다. 유신 때 피해본 분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사과를 하라는 건 대표 흔들기다. 그렇게 제가 망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당을 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제 그 전에 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거기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다 이 저격수 3인방 모두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세게 외쳤던 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때 그러면서 충청 표심 많이 가져갔잖아요. 박근혜 전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막 대놓고 찬성은 안 했지만 상당히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을 하는 쪽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행정수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끝까지 박근혜 전 대표는 나는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걸었던 게 바로 김문수, 이재호예요.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 그때 당시에도 또 부딪히죠. 그러니까요. 이때 보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건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비주류 중진 의원도 있었고 수도권에 박근혜 전 대표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영남에서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수도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그때는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죠. 초재선
보시면 이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박형준, 오세훈 이런 젊은 의원들이 실제로 소장파 목소리를 내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양한 의견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뚜렷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도 잘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러면서 2007년 대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다음 대선은 이 세 명으로 흘러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그러다 이제 손학규는 민주당 쪽으로 가죠. 결국 탈당을 해서 가고 이 두 사람이 맞붙는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두 번째 변신을 합니다. 두 번째 변신. 자신의 지역구를 총선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갔는데 자신의 지역구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차명진 전 의원이 이어받아서 당선이 되죠. 두 번째 변신 넘어갑니다.